입술이 터졌어요, 좀. 예, 입술 뭐 산불 예, 강원도, 저 네. 산불 갔다가 새벽 3시 반에 왔나요? 왔더니 아침에 보니까 입술이 터졌더라고요. 가보니까 참혹해요. 바람이 무섭고. 어쨌든 초동 대응을 신속하게 잘해서 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 분 뭐 돌아가셔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참 주민들한테는 날벼락이죠. 느닷없이 그냥 6.25 때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막 피난 질저 달려서 피난 불길 피해서 도망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칭찬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접 보실 때 어땠습니까? 그렇죠. 국가 재난 때는 역시 그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어떤 위기 관리의 딱 그 맨 톱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보 상황실, 청와대 벙커에서 현장 파악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이것들이 중요하지요. 이제 세월호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한 거지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역시 지도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선 이제 전주의 기초선거입니다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30% 지지에 머물렀어요. 어쨌든 그 정당의 후보가 30%, 반면에 민주평화당 후보가 44%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 거지요. 물론 인물 경쟁력도 후보 경쟁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민주당 바람이 없었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호남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더 심하지요. 뭐 그쪽은 더더구나 산업이랄 것도 뭐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민심이 나빠졌다는 그런 민심의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있고 또 이제 나머지는 다 영남에서 국회의원 2군데 기초의원 선거 다 사실 민주당은 한 군데도 건지지 못했거든요. 전주까지 따지면은 이제 0대 5예요. 5대 빵이에요. 5대 빵. 아마 이것을 굉장히 아프게 인정해야 할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아마 더 아픈 또 민심의 채찍질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4.30 보궐선거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여러 군데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패를 했죠. 그때 저는 이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할 때입니다만 2005년 그 선거에서 영패를 하면서 2005년 봄부터 이제 민심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탄핵됐다가 다시 이제 복권된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그 1년 뒤에 그 보궐선거에서 영패를 함으로써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이 정부가 민심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거죠. 2005년 4월이에요. 선거는 기본적으로 심판이잖아요. 주권자인 국민이 당시 선거가 실시된 시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패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강력한 경고지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오만한 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뼈아프게 성찰해야 하는데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박영선 장관과도 이제 많은 인연이 있고 김현철 장관과도 인연이 있죠. 장관 시절에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사실 김현철 장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저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또 목표와
김현철 장관이 또 연구자로서 늘 글 쓰고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뭐 저는 거기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제 생각과 일치하다는 것을 늘 느꼈기 때문에 김현철 장관의 그런 그 소신, 신념 또 철학 이런 것을 존중하지요.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로 특히 의정 생활하면서 늘 재벌 개혁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개혁, 정책 노선의 수정, 개혁의 적임자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저는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두 단계로 나눠서 그 신상 문제는 비공개 검증하는 그런 전문가 기구를 두고 그리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검증 청문회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통과 못하면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가 정확하게 그 인사에 대해서 비토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되면 청와대에서도 국회에 가서 통과가 안 되면 임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을 하겠고 또 국회 청문회도 두 단계로 나눠서 신상 검증, 기본적인 뭐 개인적인 문제 같은 것을 비공개로 이걸 철저히 검증하고 거기서 아예 걸러져 버리면 뭐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별 문제가 없는 사람만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그런 철학,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 되겠죠. 야당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 있으나 인사수석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본 문제를 개선해야죠. 금방 말씀한 청문회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이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명 철회도 하고 자진 사퇴도 하고 했죠. 그런데 이런 엉성한 청문회 시스템 가지고는 계속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청와대에 있는 그 민정 인사 수식을 이렇게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책임이 있죠. 검증 부실과 이런 책임이 있으나 그 수석 비서관이든 인사 수석이든 민정 수석이든 비서잖아요. 비서의 임면권자는 이제 대통령인데 뭐 교체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건 뭐 이제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요. 민심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수석을 인사수석, 민정수석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느냐?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라. 실질적으로 국회에다가 그 청문회에서 걸러낼 수 있는 비토권을 줘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이 안 되게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검증을 하겠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10명이나 장관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임명됐다는데 서로가 안 좋은 거예요. 국회는 국회대로 이건 들러리 서는 거고 또 청문회 해봐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니까 들러리 청문회잖아요.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그냥 하나의 통과 절차니까 설렁설렁 검증해서 대충 뭐 넘겨도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해도 뭐 작심하고 임명하려면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면 미국은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임명 못하지 않아요. 그 국회에서 그러면 여야 의원들 간에 인사청문회 그 제도적 개선 금방 말씀하신 공감대는 어느 정도? 개혁이죠. 그거 결국 이제 민주당에 달렸는데요. 아마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라면 그거 하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또 이제 바로 이런 것이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야당 때 주장과 어떻게 여당이 됐다고 바뀝니까? 물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야당 되니까 또 주장하거든요. 바로 이게 정치 불신의 핵심이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야가 바뀌면 입장도 그러니까 바뀌고 하는 말은 국민인데요.
사실은 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자기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국민은 그냥 수사일 뿐이에요. 장식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고, 야당 때 주장하고 여당 때 달라지는 거고, 여당 때 얘기하고 야당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사청문회 이 개정도 좀 난감하다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정부 여당이 달렸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 결심해줘야죠. 인사청문회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결심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 제도 제대로 합시다 하고 저 여당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게 개혁이라고 봅니다. 예. 금방 그 말씀 중에 노회찬 의원이 이제 불행하게 돼서 교섭단체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정의당 의원이 당선됐으면 다시 복원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당연한데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정략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대의 명분에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개혁이거든요. 정치 개혁이에요.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국민의 82%가 지지해요. 고위 공직자, 검판사, 국회의원, 뭐 청와대, 장차관, 뭐 5,500명을 들여다보는 그런 수사기구를 만들자는 건데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야당이 반대해서 20년 동안 앞으로 못 나간 건데 그거하고 선거제 개혁 묶어서 올리자는 건데 그것이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확실하게 그걸 밀어갈 수 있죠. 끌고 갈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정치 바꾸라는 거예요. 공직자 비리 수사처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런저런 주판알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 국민에게 지지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토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한시적으로 하자. 한시적으로. 뭐 영구 100년, 뭐 내년 내후년까지 하자는 게 아니라 길어야 이번 정기국회. 어쩌면 몇 달 선거제 개혁.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주창해 왔잖아요. 선도해 왔잖아요.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제 개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민주평화당 몫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를 1년 동안 씨름하기 전에 제가 작년 8월에 당대표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야당에게 해서 야당 연대 만들어내고 그 전에 이게 이슈가 안 됐잖아요. 이게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산 하나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교섭단체에 망설인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뭘 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가? 저는 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선거제 개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운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개혁적이고 그리고 양심과 결단에 따라서 안철수 씨가 저쪽 유승민 의원하고 갖다 붙이려고 할 때 거부하고 결단해서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말하자면 개인을 중심으로 뭉친 당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개혁, 민생, 평등, 평화, 민주 이 5가지 가치를 가지고 뭉쳤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죠. 폴리뉴스에 이제 맨 먼저 얘기합니다만 제가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정미 대표가 왔어요. 이제 교섭단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평화당에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당이 덕을 본 게 없다. 정의당은 덕을 봤는데 교섭단체를 해서 지난번에 예. 그래서 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내대표를 평화당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원내대표를 하자. 그걸 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이정미 대표가 선선하게 그렇게 합시다 하더라고요. 일단 선거제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교섭단체 만들어서 지금은 14명이 사실 1, 2, 3당이 모여서 국회에 관한 그 운영을 얘기하고 정치 현안을 얘기할 때 완전히 문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 안에 못 들어가요. 또 12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상임위원장실에서 간사들 모여서 세 당이 모여서 얘기할 때 문 밖에서 서성거려야 돼요. 그 모멸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아요.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모두가 다 간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제4 교섭단체의 간사로서 그 상임위원회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는 거죠. 뭐 같은 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죠. 같이 창당했고 같이 20대 국회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온 분들을 섞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따로 있대요. 예,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제 증명된 것처럼 사실 바른미래당으로서 내년 총선에 대한 비전, 전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도 우리는 그래도 호남에서 5명의 단체장을 당선시켰어요. 그 어려운 쓰나미 돌풍 속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전주 기초의원 선거에서 44대 30으로 민주당을 눌렀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시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는 내년에 다시 민주당을 누르고 호남을 석권할 수도 있어요. 민주평화당이. 저희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정리된다면 함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끼리는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선거제 개혁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근데 공수처와 두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수사권만 주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공수처는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공수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하라는 겁니다. 검사 2,500명, 판사 뭐 다 해서 한 5,500명 24시간 들여다보는 기구잖아요. 공수처가 뜬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사회는 떨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게 되고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건 발생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년 동안 이게 안 됐잖아요. 하기 싫기 때문에 이번이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리고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도 개혁을 못했어요. 3년 차가 되도록. 그럼 이번에 공수처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또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공수처의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 받아라. 그리고 뭐 절충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했다.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줘라. 그 안에 있는 검사.
그렇죠. 아니 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근데 공수처 공직자 이 범죄수사처에서 검사를 수사했어요. 수사해서 넘겼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철충할 수 있죠. 대상이 검사일 때는. 대상이 검사일 때는. 왜냐면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들이 못 받겠다 했을 때 그 기소권이 없으면 유명무실하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싱가포르의 탐관 오리 조사국, 탐오 조사국이 원조예요. 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예. 싱가포르이 청렴도 1, 2등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공직 부패가 없잖아요. 깨끗한 나라예요, 싱가포르. 그걸 본따서 홍콩에 염정공서라는 게 만들어져요. 둘 다 기소권 없습니다. 수사권만 가진 탐관오리 조사처예요. 자, 공직자 비리 수사처 수사권만 가져도 5,500명 꼼짝 못합니다. 기소권까지 주면 그건 뭐 반대할 이유 없죠. 좋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공수처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가졌어요.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면 이것도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다. 괴물. 그러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사권만 주고 대신 그걸 검찰이 기소를 안 할 때 그때는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 신청권을 줘라.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서 이걸 바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이런 이런 대안을 냈었단 말이죠. 그런 정도 아니면 훌륭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겠네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기소권, 수사권 이게 온전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뭐 공수처 안 한다는 건 그건 핑계죠.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문제, 또 선거제도 개혁, 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하지 말자?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요 지지율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년차 동안 만 2년이 되도록 지지율 표만 보고 정치를 해왔어요. 지지율 떨어질세라. 지지율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리고 등장한 정권이에요. 그럼 다른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이잖아요. 일반 대통령과 다르게 선출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무슨 대통령이겠어요? 개혁 대통령입니다. 개혁 대통령이 개혁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 뭘 했습니까? 야당 때문에 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핑계입니다. 정치는 결과로서 평가받습니다. 선이 아무리 좋은 뜻 좋죠. 그러나 결과를 아무것도 못 냈다면 그건 무능한 거죠. 자, 민주정부 3대째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제도 개혁을 단 한 건도 못했다? 이 정부밖에 없습니다. 반성해야죠. 지지율표 덮어야 합니다. 이제 덮어야 된다 이제. 덮어라 이거. 지지율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지지율 80%에 취해서 그 지지율 관리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결국 원점 돌아왔잖아요. 지지율 떨어질 일만 있지 뭐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지지율 보지 말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가? 우리가 왜 정권을 잡았는가?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선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야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방향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국민들이 요구한 건 분명하잖아요. 재벌개혁, 검찰개혁 두 가지가 전국에서 1700만 명이 공통으로 요구한 겁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뭘 했죠? 뭘 했습니까? 검찰개혁 뭘 했죠? 아직 못했잖아요.
국민이 요구한 두 가지 요구를 받들지 못했어요. 정치개혁 했습니까? 부동산 개혁 했습니까? 교육 개혁 했습니까?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개혁을 하라고 등장시킨 정권인데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를 못 낸 정부 뼈아프게 들어야죠.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영패 지지율 41%의 그 원인입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 보십니까? 원인이요? 네, 원인. 야당 핑계만 될 수 없죠. 그것은 아까 첫째는 여당이 되면서 기득권화돼 버렸어요. 입장을 바꿨잖아요. 대표적인 게 선거제 개혁입니다. 야당 때는 그렇게 줄기차게 선거 개혁을 요구해놓고 여당 되니까 입장을 싹 바꿔버린 그런 거. 야당 때는 재벌 개혁 주장해놓고 여당 되니까 재벌에게 찾아가서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재벌에 투항하는 모습. 검찰 개혁 금방 할 것 같더니 검찰은 이 정권에 잘 드는 칼이잖아요. 언제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다수 만들어주면 그때 개혁하겠습니다. 그거 진정성 있습니까? 내년에 압도적인 다수 될까요? 저는 단독 과반수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 방송법 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입장 바꿨잖아요. 예. 야당 때 그게 정략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주장하는 거면 여당 때 그걸 실현하는 게 맞죠. 근데 여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세력이다. 흠이 없긴 왜 없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다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겸손해야죠. 이 정부가 지금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역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그거겠죠. 국내 정치의 연장이 외교입니다. 국내 정치의 영향이죠. 트럼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걷어찬 거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어서 내 개인 변호사가 그런 증언을 하게 하고 한 것들이 내가 배담장을 걸어 나오게 한 이유다. 본인도 그렇게 실토했습니다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변수였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통 주류 사회, 주류 세력의 안티 트럼프, 안티 북한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북한과 협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어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70년 만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8개월이 결정적입니다. 연말까지. 이 8개월.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한미 공조, 대미 외교, 그 다음에 대북 협상, 대북 설득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야죠. 내일 모레 워싱턴 정상회담이 좀 걱정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 고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앞에 있고 우리가 뒤로 가 있잖아요. 앞으로 나서야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역할을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은 남북이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창 올림픽,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중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뒤로 가버렸어요. 북미가 둘이 만났는데 이제 어그러졌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서야죠. 그래서 워싱턴 다녀와서 바로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4월 중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변은
북한 핵의 출발점이에요. 그다음에 영변은 북한 핵의 심장부예요. 외국인 전문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의 해커 박사입니다. 영변에 직접 갔죠. 우라늄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도 직접 가서 보고. 그때 이분의 평가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능력의 최저 50%, 최대 70%의 중요도를 가진다 그랬어요. 50% 내지 70%에 해당하는 북한 핵시설을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와서 뜯어내자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뭐라 그랬냐면 언론에 나와 있어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시설의 20%를 없애면 파괴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를 뜯어내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간주한다고 자신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 능력의 50% 또는 70%, 저는 80%까지도 봅니다. 이것을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걸 해체하자는 건데 영변 플러스 알파는 온전히 볼튼 작품이죠. 볼튼 작품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결국 그 참모들은 지금 굉장히 나빠요. 폼페이오도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 폼페이오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이후를 보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리인가요? 뭐 볼튼 다 같은 팀이에요. 지금 비서실장 대리,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그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합의를 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단초 실마리가 뭐냐면 스냅백이라는 겁니다. 스냅백. 역진 방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에서 흥미를 보였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거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흥미를 보였다는 거니까. 자, 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특히 이제 조기 수확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정부가 조기 수확. 조기 수확이라는 건 영변 핵 폐기를 하겠다고 공언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9.19 평양 합의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고 이번에 하노이에서 합의서는 안 썼지만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걸 빨리 수확합시다. 영변을 없앤다는데 그걸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들어가려면 우선 북이 요구하는 것들을 북이 구미가 당길 만한 제재 완화, 제재 해제에 대한 카드를 주고 대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스냅백, 되돌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게 될 북핵 문제 핵심이 될 겁니다. 핵심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가서 물론 그때는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 NSC 위원장으로서 미국의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담판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럼스펠드, 존 볼턴, 그때도 볼턴이 있었어요 국무부에. 그 다음에 체니 부통령이 네오콘, 진짜 극보수주의죠. 울트라 라이트. 이 네오콘은 북을 악마로 보거든요. 사탄으로 보거든요. 북핵 문제 해결은 김정일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협상은 쓸데없는 짓이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은 무슨 개성공단이냐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풀려고 간 거예요. 럼스펠드 장관에게. 그때도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라크에서 전쟁하고 있었고 북을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라고 불렀고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검토한다고 했었고 뭐 전쟁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럼스펠드 장관과의 담판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하나의 지금 북핵 담판에 비하면 이제 한 부분의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일단 앞에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설득해서 초기 수학을 해냅시다. 일단 영변 핵을 뜯어내고 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다른 사람 같으면 불가능한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저는 능히 담판을 통해서 저는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그건 추정이잖아요. 예. 그냥 추정이잖아요. 그 뿌리는 불신이거든요. 못 믿는다. 다 못 믿죠. 믿을 수 있는 건 현물이잖아요. 지금 북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두려움을 갖고 하는 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핵을 뜯어내기 시작하면 눈으로 보는 건 믿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북 핵 능력의 최소한 50% 최고 70%의 능력을 공동 조사해서 뜯어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신뢰 수준이. 이제 거기에 걸맞는 상응 조치가 주어져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요. 지금 김정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4.27 판문점 선언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 합의에서 9.19 남북 합의에서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여러 번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게 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죠. 괜히 앉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단계적으로는 안 된다. 한 번에 해라. 원샷. 일괄 타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순인 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얼마 전에도 미국 의회에서 한미일 삼각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북한에게 핵을 한 번에 뜯어내라. 그렇게 요구하면 당신들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샷으로 해결할 수 있냐? 당신들은 제재 해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당신들은 제재 해제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핵 폐기는 단숨에 일괄 타결로 하자.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게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현실적 방법이 일괄 타결은 무리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으니까 전체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일정표를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일정표를 만들고 그리고 단계를 축소하는 거지요. 그 단계를 줄여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단계를 뭐 짧게는 2단계 또는 3단계로 줄여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리고 1단계 가서 이게 약속 안 지킨다? 스냅백. 역진하면 된단 말이죠. 역진 못하게 역진 방지 장치를 걸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뭐 제가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보수도 우리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앞이 안 보입니다. 사실 지금 올해 당장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5세까지 인구가 줄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요. 자, 경제 성장의 3요소, 노동력 줄지요. 그다음에 생산성 안 들잖아요. 정체돼 있어요.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투자, 돈을 잃는데 마땅히 투자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경기 보면 투자도 줄지 소비도 줄지 뭐 내수도 줄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려면 결국 우리가 70년 동안 안 썼던 북방 경제, 북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목표도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러면 거기에 협력해야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가 중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자기들 지난 10년 동안 반북, 대결, 봉쇄, 압박, 강경 뭘 해냈습니까? 결국 북한 핵 능력만 10배 이상 커져버렸어요. 그 10년 사이에. 예. 핵실험 3번, 4번, 미사일 발사 50번, 60번, 핵 거의 완성. 이 정부, 그 보수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래서 보수고 진보고 간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지금 기성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건 뭐 딱 하나입니다. 평화를 공고화하는 거지요. 통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우리의 목표는 자유왕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자유왕래 이 네 글자 이게 사실상의 통일이에요. 자유왕래까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야죠. 그 과정에서 국론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당명을 가진 당은 유일해요. 근데 디모크라틱 피스라는 개념은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끼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와 평화라는 건 또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는 이 떴다방 정치나 보따리 정치 이런 거 말고 정말 가치와 원칙을 중심에 놓고 하는 정치 뚜벅뚜벅하면 결국 대안으로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평화당을 인정해 주리라고 보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주의 시의원 선거에서 깜빡 푸른 신호등이 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우리 창당 때 내걸었던 민주, 평화, 평등, 민생 개혁 이 5가지의 가치를 실제 이렇게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총선 승리 비법입니다. 예.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소 우리가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